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저는 전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5% 10% 정도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달러는요? 원달러 환율. 오르면 내년 초에 이제 정고점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2023년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매크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199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있은 뒤에는 항상 짧으면 1, 2년, 길면 한 5, 6년까지 달러가 약세였어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항상 경기가 안 좋은 다음에는 달러가 약세였거든요. 그때마다 요 짙은 색이 달러인데, 달러가 약하면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강했죠. 달러가 약하면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왔죠. 달러가 약하면 튀는 그림이 나왔고, 이런 그림들이 아마 23년 2분기부터 1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달러 인덱스는 120포인트 이상,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좀 과격하게 적긴 했는데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1,5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말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96, 원달러 환율은 1,200.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통화정책을 좀 멈춘다. 금리 인상을 멈춘다. 지금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경기가 괜찮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괜찮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보다도 금리 인상 폭이 엄청나게 가파르죠.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멈추면은 이제 달러가 막 움직이는 게 좀 슬로해지겠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미국 경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잠깐 기저 효과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저 효과. 올해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가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림인데, 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미국도 안 좋아지긴 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데가 유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기저 효과는 어디가 더 쓸까요? 유럽이요. 왜? 그러니까 유럽이 경기가 좋다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에는 유럽 경제 모멘텀이 미국보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유로 강세, 달러 약세. 그런데 보니까 달러는 뭐 3분기 때 바닥을 잡고 등락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원달러 환율은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약세보다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다. 그러면은 중국 제로 코로나 풀고 뭐 그런 겁니까? 저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만하게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다 라는 말씀은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가정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정 하에 완만하게 약해지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은 중국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유럽이 왜 경기가 불안정해지냐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해왔는데,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경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자, 미국, 유럽, 한국과 정반대의 정책 스탠스를 보였던 나라가 딱 하나 있죠. 중국. 중국은 거의 올해가 경기 침체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재정정책 집행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돕니다. 아직까지. 소매 판매도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전년 대비. 그게 시차를 두고 내년 경기를, 중국 경기를 조금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만 이렇게 좋았던 그림에서, 좋았던 그림, 그리고 유럽 경기, 그리고 중국 경기만 다 안 좋은 그림이었는데, 내년에는 미국도 슬로해지는데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반전 드라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 안정, 통화정책 완화, 안 좋아지는 것만큼 기저효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기 턴어라운드 폭이 강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들로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상황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 반전 드라마 때도 뭘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사야 될까요? 저는 2023년 4년이 업종이나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차별적인 동력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너무 뻔한데 여전히 이쪽만 좋아 보여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 뻔하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국방. 자, 이게 왜 뻔하면서도 봐야 되느냐?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산업 분야들이 탈세계화, 궁극적인 목표인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에요. 반도체가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독립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든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다면 어느 나라에든 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리고 미유럽은 반도체에 대해서 별거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제조 2025 반도체 굴기 여전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은 IRA 법안, 뭐 다들 아시겠죠. 유럽은 리파워 EU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발발하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리는 속도를 더 가속화하자. 그래야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덜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가속화하자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중국은 뭐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우디 네옴시티에도 중국이 상당 부분 입찰에 참여했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간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전기전자,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에 모든 나라들이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그리고 국방은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군인, 글로벌 경찰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엄청 늘리고 있고요. 최근 보면은 중동도 이렇게 미국이랑 좀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산업 사이클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재정이나 그리고 글로벌 트렌디한 흐름들에 있어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까지로 계속 뭔가가 집중되고 압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2차 전지는 분위기 뭐 굉장히 좋지만 반도체는 최근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반전이 가능할까요? 좀 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안 좋긴 한데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안 좋은데 이제 막 꺾이는 것인가. 저는 반도체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반도체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2023년 영업이익률이 10.3%까지 떨어졌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3%밖에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어느 레벨이냐? 2019년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새롭게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랑 지금은 적자인데 빠르게 흑자전환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있는 유틸리티, 조선을 빼고 본 업종들을 합쳐서 보면 21년 9.3 영업이익률이요. 22년 8.8, 23년 8.5, 24년 8.8.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내년에 0.4, 유럽은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마이너스 0.7. 역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지킬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는 실적을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것 같아요. 꾸준히. 왜냐면 더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죠. 근데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지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어느 때냐면 2016년, 17년 코스피는 26% 정도 올랐거든요.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도 반전의 시작은 실적 턴어라운드였습니다. 23년 1, 2분기 중에 진짜로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잡는다면 턴어라운드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저점 당시랑 지금이랑 반도체 업종 기업들의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2016년에도 실적 업황이 안 좋으니까 뭘 했냐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때 2016년에도 지금도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그때랑 너무 비슷한데, 자,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를 예측하고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맞춰가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투자 계획을 줄이고 철회되고 하면은 시간을 두고 본다면 향후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2017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서버 수요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는 서버 수요 같은 뭔가의 플러스 알파 수요가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수요 공급단에 있어서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반도체업 항저체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2016년, 17년과 같이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과 비슷한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 네. 근데 그때는 완전히 소수 업종이나 종목을 네. 좀 쏠렸던 것 같은데 당시 시장 흐름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17년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와, 반도체만.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또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두 회피하지 않았어요. 극소수만 회피했습니다. 요 밑에 그림 먼저 보시면 2016년, 17년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이 8개 업종까지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코스피는 26%가 올랐는데 업종 수익률은 2년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8개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가를 봤더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에요. 결국엔 2017년에 1년간의 영업이익을 얼마나 끌어가는지를 봤더니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63%였고요. 전체 영업이익 개선 폭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63%가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죠. 그 다음에 조선인데 얘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라온 거라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위가 은행이죠.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5등. 그리고 5등이 IT가전, 수익률은 2등. 이익 기여도 화학은 6등, 수익률은 7등. 에너지는 7등, 수익률은 6등. 철강은 8등, 수익률은 3등. 이익 개선 기여도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아웃퍼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얘네들만 갖고 있었으면 한 10위까지만 갖고 있었으면 시장에서 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실적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2023년, 24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같은 기준 실적으로 주목해야 될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거 밑에 그림 보시죠. 23년은 턴어라운드 해라서 이렇게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2017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4년을 보여드리면 자 반도체 56.8%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화학, 그 다음에 조선도 이번에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막 올라오는 그림이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자, 화학에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자동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겠죠. IT 가전에는 2차 전지와 IT 수요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상사자본재는 지주사도 있지만 방산 관련주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업종이 있죠. 자, 지금은 전적으로 이익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탑다운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큰 트렌드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매칭이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은 탑다운으로 봐도 바텀업으로 봐도 이렇게 교집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 외에도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망업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들이 다 추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뻔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꼭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 탑다운, 바텀업 다 비슷한 업종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요 그림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요게 요 회색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이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같은 그림이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를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강도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1% 빠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몇 프로 빠지냐 더 강하냐 이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이때랑 거의 그림이 굉장히 더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 꾸준히 순매수하죠. 약할 때 팔고 강할 때 사고 약할 때 쭉 팔고 있죠. 네. 저는 23년 1분기를 지나면서는 요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외국인은 살 겁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살 때마다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저는 2023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까지 대형주, 대표주를 사자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건 뭐냐면은 이 올해 23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망업종 그리고 유망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탑다운적인 측면에서 매칭이 되는 업종들 종목들을 보면은 요 빨간색 테두리로 된 거거든요.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인터넷, 철강, 비철, 자동차, 제약바이오. 좀 의아한 거는 철강, 비철하고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더 이상 철강 업체라기보다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2차 전지로 사업 구조를 변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없었는데 왜 여기는 여기 들어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차별화된 거예요.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를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2023년에 뭐가 있냐면 독점권이 풀리는 의약품들이 좀 많아요. 신약을 개발하면 그 개발 비용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독점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은 모두 다가 복제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싸게 만들면서 많이 팔리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스케줄을 보고선 캐펙스 투자를 이만큼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독점 계약이 풀리는 대로 복제약을 만들어서 막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왜 갑자기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주냐? 완성차는 IRA 법안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100이면은 실제로 IRA 법안에서 한국 기업이 한국차가 빠졌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한 절반 이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1,000만 원 준다고 전기차로 바꾸진 않겠죠. 그쵸. 오히려 힘드니까 1년 더 탈까? 2년 더 탈까? 하겠죠. 그러면은 24년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올라오겠죠. 네. 현대기아차는 지금 25년에 원래는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서 세우고 생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IRA 법안에 빠지다 보니까 이걸 앞당기고 있어요. 24년 중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전기차를 사는 수요가 올라오는 시점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시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반도체 부품주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년 말 24년 초부터는 완성차들 또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위에 근데 인터넷도 있네요. 네. 네이버.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많이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앞으로 볼 것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광고로 고성장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네. 중요한 것은 해외 매출.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매출 14%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보다 잘 나오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느냐. 소문에 의하면 네이버 본사에는 한 건물 전체가 로봇으로만 모든 게 된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랑 그런 것들을 어디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로봇가 와서 그 사람 거를 알아서 픽업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 준대요.
그런 것들을 상용한다든지 뭔가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진짜 뭐 인터넷 업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이 올라오는지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그러면 로봇 테마는요? 2023년에. 로봇 테마는 지금 저희가 탑다운으로서 이렇게 드릴 만한 종목이 많지 않고 작은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저희 뭐 중소형주하는 스몰캡 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나 저희 그 친구들이 좀 추천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이나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여쭤봐야죠. 좋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저는 전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5%, 10% 정도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말 내년 초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라 사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80, 2450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시 피해 있다가 매수할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황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삼성전자에는 반대 급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 기업들이 TSMC의 파운드리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여기다 다 주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TSMC에.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떼가지고 어디에다 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금액이 비슷해졌거든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역전되는 시점 또는 TSMC로 집중되었던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레벨은 지금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경기 불안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들, 달러가 좀 더 강해지는 그림, 원달러율이 레벨되는 그림, 이 와중에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출렁출렁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 이제 매달 뵙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다음 달 12월에 이제 연말 특집으로 만날 텐데 이제 다음 달에는 2023년 대전망 시간을 준비하시나요? 뭐 오늘 러프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 상황 봐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거나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업종이나 종목 쪽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패션 스타일이 저는 오늘 힙합 하신 분 오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요런 옷 선택은 누가 하신? 저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그냥 와이프가 입고 가라는 대로. 그러면 12월에는 혹시 이제 산타? 연말 산타니까 혹시 레드 복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팀장님과는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